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원격 수업입니다. 아직 일본사도 끝나지 않은 반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원격 수업에서는 서양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나가게 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제 중국사와 일본사를 마무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는 진도예요. 자, 아까 첫 장면에서도 나왔던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2년 전에 기생충이 상을 받을 때 가장 라이벌 작품 중에 하나였고, 1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대중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요 영화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볼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본격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 직전에 유럽의 상황이 어땠는지 배경 지식을 한번 쌓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독일이 아직 신생국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을 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프랑스는 비스마르크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약간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는 프랑스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러시아는 뭐 부동항무세죠. 항상 얼지 않은 항구를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 나온 이후에 약간 꺾였지만 헝가리를 이제 삼키게 되면서 일명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자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발칸 반도 쪽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발칸 반도는 사실 예전에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은 매우 약화된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독일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만큼의 어떤 발전을 이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좀 쭈구리와 같은 상황이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국은 제일 잘 나갔던 나라죠. 식민지도 제일 많았고. 그래서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의 일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신경을 써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를 영국은 스스로 명예로운 고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되게 자존감이 높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당시 유럽의 상황이었다.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쩌다가 1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시대를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제국주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식민지를 계속해서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끼리의 이제 경쟁이 격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외교 관계들이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자, 그래서 그 외교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가장 그런 외교에 적극적이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자기하고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설득해서 삼국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자, 독일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독일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프랑스만 고립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비스마르크가 했었던 겁니다. 어차피 영국은 관여하지 않을 거고 프랑스가 손잡을 국가가 없어지면은 프랑스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런 정책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적은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황제가 바뀌었는데 이제 비렐름 2세가 황제가 돼요. 그 당시 이제 좀 젊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이제 비스마르크는 노장에 가깝죠.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근데 이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강해졌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현상 유지 정책만 펼칠 것이냐. 우리도 팽창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비스마르크를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렐름 2세는요, 팽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단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실책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러시아는 당황을 하게 되죠. 아니 갑자기 왜 잘 지내다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독일은 그 사이에 열심히 팽창 정책을 펼쳐요. 우리 왜 저번 시험에도 나왔던 3B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요 시기에 등장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 틈을 타서 이제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프랑스가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다가 러시아가 배신을 당하니까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둘이 이제 동맹을 맺어요. 이게 비스마르크가 사실은 걱정했던 상황이죠. 거기다가 영국도 독일이 성장하는 게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프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영국은 몇 년 뒤에 러시아하고도 이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세 국가가 동맹을 체결한 건 아니지만 서로 각각이 협상을 맺게 되면서 사실상 세 나라의 협력 체제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간의 어떤 대립이다. 이렇게 보는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옛날 타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결국 발칸반도에서 터집니다. 이 발칸반도는 일찍이 비스마르크도 전쟁의 조짐이 너무 많이 보이는 지역이다. 여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결국에 다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막 분쟁, 막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자, 그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나라가 바로 세르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세르비아는 나라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슬라브족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슬라브족은 여러분들 1학기 때 사실은 배웠을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계열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항상 러시아라는 큰 형님이 뒤에서 버티고 있고 이 발칸반도 내의 다른 슬라브족들을 다 단결해가지고 어떤 커다란 힘을 기르려고 했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범슬라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든지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슬라브족이에요. 자, 반면에 그 위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있었죠. 헝가리는 이제 종족이 다르지만 오스트리아는 이제 독일과 함께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범슬라브주의와 이 게르만족과의 알 수 없는 신경전이라는 게 이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점령하게 돼요. 사실은 여기는 세르비아가 같은 슬라브 계열로서 어떻게 보면은 단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지금 오스트리아가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약간 지금 빡이 친 상황이죠. 특히 이런 상황에 막 젊은 청년들이 막 엄청난 분노를 이제 갖게 되면서 막 이상한 막 테러 조직 막 이런 것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오스트리아의 이제 황태자, 그러니까 다음 황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오스트리아 제국에게 너무 분노했던 세르비아의 열혈 청년이 총을 들고 그 자리에 난입을 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불러요. 뭐 크다면 큰 사건이고 사소하다면 사소한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 세르비아는 당연히 발뺌을 했겠죠. 왜냐면 사실 세르비아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열혈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이걸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걸로 세르비아를 막 겁을 주면서 발칸반도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결국에는 이 세르비아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세르비아 뒤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네, 큰형님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 너 왜 우리 동생 괴롭히냐 하면서 바로 오스트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스트리아도 친구가 있죠?
자, 독일이 아니 우리 게르만족에게 감히 덤벼? 이러면서 이번에는 러시아한테 또 선전포고를 해요. 자, 근데 독일한테 악감정 가진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야, 독일, 너랑 나는 따로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프랑스가 또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나라 나왔죠? 우리 삼국동맹의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 전쟁을 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슬쩍 독일 눈치를 보다가 저는 중립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자, 그랬더니 프랑스가 바로 야, 땅 줄 테니까 너 이쪽으로 와 해가지고 이탈리아는 바로 이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견제했던 영국도 역시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뜬금없지만 오스만 제국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뭔가 전쟁에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침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 쪽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참 줄 잘 못 서죠. 그 다음에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불가리아도 이 당시에 독일 편에 서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주요 국가 하면 이렇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게 미국이죠. 처음에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전쟁에 물자를 팔면서 돈을 벌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종의 사건 때문에 결국 미국까지도 이 연합군 측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누군가는 선생님 이거 다 결국에 유럽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싸운 건데 이게 어떻게 세계대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1차 세계대전을 자세히 보면은 별의별 나라들이 여기에 다 선전포고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도 이때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고요. 중국도 심지어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거기다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나중에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을 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주요 국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국가라고 한다면 일단 독일이겠죠. 독일은 당시에 슐리펜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교과서에는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은 독일은 지금 양쪽에 적이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러시아는 쟤네들 행동이 되게 굼떠요. 느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이 딱 시작을 해도 아마도 전쟁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독일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재빨리 프랑스를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끝장을 내고 그때쯤 되면 러시아가 기어 나오겠지? 그럼 그때 또 러시아랑 싸워야지 라는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대1로 싸우면 지니까 1대1, 1대1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져요. 일단 프랑스가 생각보다 시간을 잘 끌었습니다. 되게 잘 버텼어요. 처음에는 털리는 듯 하다가 어떤 마른 전투라는 이제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독일의 속도가 매우 늦어집니다. 그리고 독일의 예상과 다르게 러시아가 생각보다 준비를 빠르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일은 양쪽에 적을 두고 2대1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때 영국은 뭐 했느냐? 영국은 독일의 바다를 원천 봉쇄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자의 이동을 막고 대신에 이제 프랑스나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물자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은 좀 답답했겠죠. 자, 그러면 왜 프랑스와의 전투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바로 참호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호라는 거는 이렇게 보이듯이 땅에다가 일종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딱 병사가 숨을 수 있게, 몸을 숨길 수 있게 해서 싸우는 거를 참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개만 딱 내밀어가지고 총을 쏘고 아마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면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막 이것저것 도구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장기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참호전은 한 번 전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숨어서 쏘니까. 그래서
이 참호를 피하기 위해서 막 옆으로 막 돌아가고 이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결국에 전선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돼요. 위아래로. 그러면서 더 이상 전진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독일한테 매우 안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2대1로 싸워야 되는데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불리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게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 기관총이 발명되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에는 소총으로 느리게 이제 쏜다고 한다면은 병사들이 당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기관총을 쏘게 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가까이 오기 전에 다 죽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참호는 전쟁이 길어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답답해진 독일이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냐면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치게 돼요. 자, 이건 뭐냐? 지금 해상이 거의 봉쇄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물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 입고 온 거지. 밥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수함을 출동시켜서 중립국의 배라고 하더라도 영국이나 이런 데 상륙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배들은 다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전투선도 아니에요. 그냥 상선이었는데 일반 민간인들을 실은 배였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인이 상당히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돼요. 원래 그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독일이 사실은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 이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합국 쪽으로 완전히 기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러시아의 변고가 터집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레닌이라는 인물이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에 러시아는 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신났죠. 이제 나는 동쪽에는 적이 없기 때문에 서쪽에만 올인할 수가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막 커지면서 서부 전선에 완전한 이제 올인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같은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만 남았던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독일도 수군들이 야, 이런 승산 없는 전쟁 언제까지 할 거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돼요. 자, 이 1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전쟁 기술들이 처음으로 선보였던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 일단 독가스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방독면이라는 게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군대 가시게 되면 이제 화생방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독가스를 맞았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아, 재밌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처음으로 전쟁에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무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땅에 있는 병사들이 총으로 쏴가지고 이 비행기를 격추시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탱크도 이때 나오게 돼요. 이게 다 결국에 이 참호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명피해도 되게 심각했죠. 전체 한 8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8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다친 사람들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전 세계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졌다라는 게 인류에게는 조금 재앙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가장 치열했던 곳은 러시아하고 독일이에요. 보면 두 나라가 가장 많은 이제 전사자를 냈죠.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의 전쟁을 우리가 교과서에 이제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총력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에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활동으로 우리가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일단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포스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전쟁터에 참여한 남자들의 빈자리를 여성들이 이렇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군수 물품을 만드는 공장에 여자들이 취업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의도치 않게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성들도 자기 몫을 다 했는데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되게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여성들도 선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원칙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파리에서 만나서 했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고요. 여기서 맺은 조약이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었죠. 항상 전쟁이 끝나면은 조약이 그 뒤에 세트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외울 때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겉보기에는 되게 평화를 위한 원칙을 정한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들은 이 전쟁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나라였던 독일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을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원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풍자화도 있는데, 강대국들이 지금 평화 조약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이제 입에다가 떠먹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독일의 어떤 군비를 축소시키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독일의 모든 식민지를 포기시키고 독일의 영토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독일에게는 사실 독일도 잘못하긴 했지만 전쟁이라는 게 쿵짝이 맞아서 하는 거지 뭐 독일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책임을 독일에게 물리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일종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독일이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인물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할 일이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베르사유 조약은 교과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베르사유의 명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일 입장에서 너무 가혹했던 그런 조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되게 목소리가 컸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참전을 하고 있지 않다가 중간부터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죠. 끝날 때쯤 참전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돈도 벌 대로 벌고,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명분도 얻을 대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발언권이 되게 셌습니다. 자, 근데 이 분위기에서 우드로 윌슨이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자, 각 민족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두자. 우리가 자꾸 관여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교과서에서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결,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유럽에 많은 신생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친숙한 이 나라들이 바로 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나오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민족 자결주의에 혹해가지고 3.1 운동을 펼치기도 하죠. 우리도 독립시켜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강대국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칙을 베르사유 조약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지금 그 PPT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건데, 이 국제연맹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뭐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소련이죠.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단체면은 좀 이름값 있는 나라들은 다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미국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반쪽짜리 단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따로 군대 같은 게 없었습니다. 공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걔네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체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엔 들어가지 않지만 그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는 야 이거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국제연합이고 그게 지금의 유엔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온 국제연맹은 좀 별로였다.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고 원래 전쟁이라는 게 별의별 일화가 있고 되게 찾아보면 웃긴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전쟁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르는 건 언제든 질문을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